안녕하세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과 형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 자란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이 차이 많은 큰형님부터 해서 위로 형님들이 둘이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찌감치 사고로 세상을 떼신 이후에는 두 형님들이 아버지의 역할까지 다 해주시면서 빈자리를 채워준 덕분에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죄송스러운 것도 많고 늘 감사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한결같았던 형님들과의 우애와 저도 보고 배운 게 형님들 뿐이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랬거든요. 막내 넌 우리 셋 중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짧으니까 더 말씀 잘 듣고 고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런 형님들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 흔한 사춘기 한 번을 안 겪고 정말 어머니 속 썩이는 일 한 번 없이 나름대로 잘 커왔다 생각합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시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 그래도 아들 셋이 효자인 것이 참 다행이라고 그걸로 위안 삼고 사셨는데 최근에 갔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이 좋아지고 암 정도야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고야 하지만 어머니의 소식에 저희 가족들 모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아픈 어머니를 서로 안 모시려고 등을 떠미는 상황이라지만 저희 집은 좀 달랐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서로 나서서 본인이 모시는 게 맞다며 나섰으니까요. 저 역시 형님들껜 다 결혼을 하셨고 처자식이 있으니 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않겠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는 제가 모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다 얘기를 했다가 아직 결혼도 안 한 놈이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소리를 덥석하냐. 너 안 그래도 아직까지 장가 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있다가 장가 오겠다는 여자들을 싹 다 끊기면 우리가 형으로서 어머니 뵐 낯이 없어서 안 된다 하면서 명함도 못 내밀어보고 바로 묵살당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애 깊은 형제들 사이에 뭐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냐고요? 형제만 있으면 참 다행이죠. 문제는 형수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에게 받은 것도 많고 평소에 어머님 하면서 극진하게 모시던 형수들이었고 어머니 역시 남들이 조금 모자라다 얘기할 수도 있는 두 형수들을 식구들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뭐 하나 아낀 적 없고 모자라지 않게 뭐든 다 해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두 형수님께선 가족처럼 저희 형제들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어머니의 생신날 우연히 듣게 된 형수님들의 얘기를 통해 전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돼버렸어요.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 철석같이 믿고 여태껏 살아왔던 두 형님들은 저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여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형제들 사이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형수님의 발언은 대체 무엇이었을지 말입니다. 배신의 충격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컸기 때문이겠죠. 이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가족이 왜 이 두 형제들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그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정말 형수님들은 사람이라면 저희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배신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업체를 정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편하게 자식들 키웠을 거라 생각하시는 주변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은 자식들이 조금 더 크고 나서 정말 필요해서 손 벌릴 때 그때 도와줄 때 써야 한다면서 여력이 있을 때 어머니 힘으로 자식들 키워내고 싶으시다면서 아버지가 주신 돈에 손도 대지 않고 그렇게 저희 삼형제 모두를 길러내셨어요.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까진 일찌감치 회사 생활 시작하셔서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였지만 아들 셋 키우면서 살림까지 같이 하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하던 일 정리하고 몇 년 동안 육아에만 전념하시고 나니까 허망하게 아버지가 먼저 떠나버리신 거죠. 그나마 자식들이 혼자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그제서야 어머니도 나가서 일을 하시려는 엄두를 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느지막이 어머니가 다시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일은 보험 판매였어요.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기엔 쉰 기간이 너무 많아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써주려는 사람은 없지. 또 애매하게 경력이 높으니 어지간한 회사에선 채용을 할 엄두도 못 내지. 몸 쓰는 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마트 물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집에서 코피를 쏟는 어머니를 보고 온 아들들이 달려들어 뜯어 말리고 나신 후에야 고르고 고른 직업이었습니다. 엄마, 꼭 일을 해야겠어?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랑 둘째랑 대학 갈 등록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학 들어가고 나와서 일도 하고 그러면 딱히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꼭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정말. 이놈아,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너네 대학만 나오면 끝이야? 서울로 대학 올라가면 집은 안 구할 거고 한 달에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할 건데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그 시간에 공부를 한 줄 더해서 좋은 성적 받을 생각을 해야지. 취업은 또 얼마나 바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네는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공부만 해. 빨리 공부해서 빨리 성공하는 게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니까. 자식이 셋이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상당했는데도 어머니는 늘 자식들의 앞가림이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대학만 보내놓으면 다가 아니니까요. 그런 어머니의 뜻을 알던 저희였기에 서로를 채찍질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속을 썩이려고 시동을 걸어도 네가 어머니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하고 다잡아 줄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자라면서 얼마나 귀중한 재산이고 든든했는지 아마 형님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를 겁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형님들도 좋은 대학에 나와서 뭐 지지부진하게 취업을 못하네 어쩌네 하고 속썩이는 사람 없이 바로바로 다들 꽤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저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어머님 비로소 한숨 돌리시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어머니를 보면서 왜 저렇게 뭐가 바쁘신 건지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식들의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케어해 주시느라 온 신경을 다 쏟고 계신 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저희가 잘 됐을 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미소를 매일같이 볼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드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곤 했었죠. 하지만 어찌 뜻대로만 자라는 것이 자식이겠어요. 어쩌면 어머니의 속이 끓기 시작했던 건 그렇게 평생 어머니 뜻에 거역 한번 해보지 않던 아들들이 조금씩 어머니와 다른 의견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대체 그 착했던 형들이 왜 갑자기 그랬냐고요? 형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 그 모든 것들이 형님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큰형님이 결혼하실 때부터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네가 아직 어디 자리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네 식구라고 하나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이나 되긴 하고. 엄마, 그러니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 가진 여자를 그럼 밖으로 내칠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나도 책임을 져야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형수님을 데리고 온 첫째 형님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형수님 처음 봤을 때 연예인 누구라고 해야 하나, 이영애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이 참 단아하고 어디 가서 귀한 부잣집 막내딸로 자랐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 어렵고 집에 책임져야 할 식구 많은 어려운 집 장녀라고 하더군요.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애부터 덜컥 가지고 들어온 게 어머니 눈엔 책임감 없어 보였는지 영 탐탁지 않아 했지만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면서 나갈 준비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 큰형님과 형수님이 그렇게 밀고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시집 오고 형수님 들어오고 나서부터 빼짝 말라가기 시작하는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말랐냐 물어보니까
저만 붙들고 조용조용히 시집살이를 반대로 당하는 느낌이라고. 며느리 눈치 보이는 통에 내 집에서 숨도 편안하게 모시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형수님께서 임신 초기에 몸이 좀 안 좋으셨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던 거라서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얘기를 했던 터라서 회사 격리로 일을 하던 것도 다 접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하겠다 선언을 하셨는데요. 여튼 그렇게 임산부라서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하는 통에 집안 살림 관리는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어머니도 어디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집에 들어오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꼬라지 보고 당연히 한숨부터 나오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기 싫어서 참는다고 꾹꾹 눌러 참았답니다. 입덧 때문에 첫째 형수가 한참 고생할 때에 입에 뭐가 맞을지 몰라서 평소에 잘 먹던 찌개라도 끓여주려고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여서 간을 보고 있는 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형수님이 우욱하고 헛구역질을 하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가지고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형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에요. 어머님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들 다 같이 먹는 찌개에다가 그렇게 본인 숟가락을 넣고 휘 저을 수가 있어요? 진짜 비위상해. 예, 내가 먹던 내 숟가락 다시 뚝배기에 넣어서 휘 저은 것도 아니고 넌 요리하면서 간도 안 보고 요리한다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너 입덧 때문에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고생한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기껏 요리해 주니까 뭐? 비위가 상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신 저희 어머니가 첫째 형님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두 사람 앉혀놓고 한 소리를 했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쌓인 게 오죽 많으셨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일을 하느라 바빠서 그냥저냥 다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냐. 내가 너희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왜 멀쩡한 우리 집에서 며느리랑 아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냐 하고요. 어머니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니까 첫째 형님도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고 첫째 형수님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죄송하다는 소리를 기어이 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배를 감싸지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거실 바닥에 들어 누웠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너무 놀라가지고 119에 신고해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찾아갔고요. 병원에서 뭐 특별히 큰 증상은 없는데 산모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뭉쳐서 종종 그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어머니, 저희 애 잘못됐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진짜. 나 진짜 더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번엔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야. 어머니도 처음엔 괜히 본인 때문에 정말이지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했을까 싶어서 전전긍긍 하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첫째 형수님이 이걸 무기 삼아서 더 자기를 휘두르는 느낌이 났다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도 몇 번 부딪혔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만 뭐라고 잔소리를 하려고 치면 배를 감싸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가 뭉치는 것 같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 통에 마음 편하게 잔소리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대로는 내가 내 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그냥 두 사람을 독립시켜주려고 그런다. 어차피 자기들끼리 돈 생기면 갚는다 이 얘기는 했으니 언젠가 갚지 않겠어. 이렇게 집에서 나 때문에 자기 애가 잘못되네 어쩌네 이런 소리나 듣고 살 바에야 안 부딪히고 사는 게 서로 속도 편하지. 아유 나도 나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살림 대신 해주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까지 나와봐라. 그 애 누가 보게 생겼는지 빤히 보이지 않니? 난 이 나이 먹고 육아까지 못하겠다. 결국에 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형님과 형수님에게 돈 챙겨주면서 이 돈 가지고 독립하라고 분가하라고 그렇게 반은 내줬다시피 집을 얻어주시게 된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형님한테 한 번 대든 적이 없었던 저도 이건 아니지 않냐. 어머님한테 형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도 자식 생기고 네 식구 생기면 그런 소리 안 나온다. 이런 소리만 하시니 제 입장에선 속이 답답할 노릇이었죠. 저도 이 정도인데 자기 배 아파서 열심히 자식 키워놓은 어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더 답답하고 서운했을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더 제대로 편을 들어드리지 못한 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망원 수준인 그런 결혼 첫째 형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하나같이 여자 고르는 눈은 엉망진창인 건지 둘째 형수님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연을 종종 들으니까 나쁜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을 듣는데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공감이 안 될 때도 많아요. 나쁜 시부모님이 아무리 많다고 쳐도 나쁜 며느리보다 더 많을까 하고요. 저희 어머니랑 형수님들 다투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부 갈등의 시작과 원인은 시어머니가 아닌 며느리에게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한 제가 봐도 말입니다. 본인들은 영원히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나이가 먹고 기력이 딸려서 예전만큼 잘 할 수 없는 행동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뭐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본인 친정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라고 어렵게 대해준다고 오히려 본인은 더 편하게 대하고 막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이 오죽 편하고 만만했으면 집에 올 때마다 자기 남편 흉을 시어머니에게 편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것만 봐도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된 시어머니 노릇 안 했다는 것은 뻔히 알 수 있겠는데 두 형수님들은 맨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답니다. 자기들처럼 시집살이 많이 당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모두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제대로 하고 싶지 않고 또 시댁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다 누리고 싶은 이기적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형님들도 결혼 전에 그렇게 어머니 생각을 잘하는 효자들, 본받을 점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정말 자기 식구밖에 보이지 않는 건지 옆에서 개념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선 제 식구 편들고 감싸기 바쁜 모습부터 보이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 사건이 제대로 한번 터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장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매해 힘들다고 이제는 그만하고 우리도 사 먹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 먹는 김치랑 해 먹는 김치랑 어떻게 같냐면서 자식들 전부 다 먹일 몫으로 김장을 정말 어디 공장처럼 하시는 분입니다. 뭐 김장철 되면 동네 어른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품앗이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거기다가 김치를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저나 어머니보다 애들이 있는 두 형님네 집에서 가져가는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결국에 자기들이 먹는 거 하느라고 그렇게 매해 고생을 하는데 죽어도 자기들이 나서서 도와주러 오겠다는 소리를 한 것을 한 번 꼴을 못 봤어요. 엄마도 이제 김장 같은 거 그만하세요. 집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매년 그렇게 힘들게 김장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자 벌어서 각자 먹고 살 정도는 벌어먹고 사니까 김치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첫째는 식탁에 엄마가 담근 김치 안 올라오면 밥을 안 먹는다고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유, 다른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니들 형 먹는다는데 내가 힘들 리가 있겠니? 힘들어도 해야지. 그럼 차라리 형수님들을 불러서 형수님들이랑 같이 해라. 허리도 안 좋은데 이렇게 무리하다가 디스크라도 터지면 김장이고 나발이고 진짜 큰일 나신다. 아무리 뜯어말려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어디 들어주셔야 말이죠. 애들도 집에서 애 보고 하느라 힘들 텐데 어떻게 주말까지 와서 같이 김장 도와달란 소리를 할 수 있겠냐. 혼자 하면 금방 한다고 한 번도 형수님들을 불러가지고 김장 같이 하자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매번 김치통으로 몇 통씩 새 김치 가져가면 고맙다는 소리로 때울 게 아니라 재료값이라도 돈이라도 따로 챙겨주는 게 맞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야채값도 많이 올랐는데 매번 어머니만 혼자 저렇게 고생하시는 것이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도 얌체같이 조용히 김치통을 챙기던 형수님들. 미워도 한마디 말씀 없으시던 저희 어머니도 참다 못해 한 말씀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아니고 너희 먹을 건데 김장날 한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옆에서 거드는 척이라도 해야 맞는 거 아니니? 너희 힘들고 바쁠까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해도 너무한다 싶다. 이건 도리가 아닌 거지. 얌체같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김장 한번 할 때마다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니? 니네 생각해서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어른이 고생하고 하고 있으면 빈말이라도 어머님 다음번엔 같이 해요. 어떻게 이런 소리 하는 애가 한 명이 없어. 얼마나 얄미워요. 일은 거들 생각도 안 해. 아들들이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살림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 아들이랑 며느리 먹이겠다고 하루 종일 고생해서 김장한 시어머니 옆에 턱하니 팔짱 끼고 서가지고 누가 시어머니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뭐 김치가 짜네 맵네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네 어쩌네 뒷담화는 뒷담화대로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좀 드셔서 그렇지 절대 뭐 손맛이 떨어지거나 다른 건 몰라도 위생 쪽에서 부족하고 그러신 분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참다 못해 한마디 하니까 형수님들이 슬슬 눈치 보다가 한 행동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예, 너 지금 이게 무슨... 내가 돈 받자고 이런 소리 하는 걸로 보이냐? 그럼 아니에요? 아우 전 어머님이 김장해서 저희 주시는 거 좋다고 아들들 잘 먹어서 그러는 거다 얘기했을 때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이신 줄 알았으면 아우 진작에 그냥 깔끔하게 돈 드리고 말았을 거예요. 어머님 저희도 김치 같은 거 그냥 사다 먹으면 훨씬 더 편하고 맛있죠. 이러면서 어머님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일부러 생각해가지고 그런 건데 어머님께서 먼저 이렇게 서운하다 어쩌다 티를 내시면 저희도 좀 그래요. 어머니한테 따로 돈 봉투를 챙겨줬다는 얘긴 저도 나중에 어머니에게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무슨 자기들한테 김치나 담궈서 바치는 시다버리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그 마인드도 웃기고요. 형수님들이 내미는 돈이 결국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번 돈 아니고 결국에 형님들 돈 가지고 지금 생색 떨고 있는 건데 어머니 입장에선 기가 막힌 게 당연하겠죠. 자기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가지고 며느리가 이 돈 받고 떨어져라 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뭐 두 형수님이 저희 집에서 해했던 만행들을 적어보자면 이틀 동안 책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워낙에 평소에 며느리들 흉을 봐봤자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다 시어머니인 내가 부족해서 며느리들도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거 흉 봐서 서로 뭐 좋을 게 있냐고 하면서 감싸주기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알아서 그런 건지 집에서 형수들은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려고 들면서 더 기고만장하게 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습니다. 사실 전 결혼이 한 번 파토난 이후로 형수님들과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이 나이 먹고 왜 아직까지 장가를 안 들고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갈 뻔했었죠. 결혼 직전까지 갔었던 여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 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형수님들이 크게 한몫해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저랑 결혼할 여자라고 하더라도 상견례 자리에서 너 시집만 와봐라. 내가 아주 시자 노릇 제대로 해주마 하고 이를 부득 깔고 있는 동서들을 보고 대체 누가 시집을 오고 싶어라 했을지요. 본인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꾸역꾸역 우기지만 가진 거 없으면서 질투만 많은 두 형수님들이 저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잔 저에게도 꽤나 과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 자기 자리에서 회사 생활 잘하고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와 있는 형수님들이 보시기엔 눈을 반짝이면서 신나서 회사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딘가 안 이뻐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들한테 인사를 시키러 데리러 오겠다 얘기를 했을 땐 집안에 새로운 동서가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질투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들은 애초에 걱정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끼리의 은근한 기싸움이 뭔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동서는 회사 생활하려면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아니, 그렇다고 동서가 남편을 뭐 잘못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쪽으로는 복을 타고난 것 같다. 이 얘기지. 이게 지금이야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엔 또 다른 얘기다. 애기만 낳아봐. 엄마들 사이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들은 따돌림 당해요. 저 집은 대체 얼마나 못 살길래 애기 아빠랑 애기 엄마가 둘 다 나가서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을 정도냐.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 동서가 계속 윗지방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쪽 학구열 장난 아니다. 엄마가 계속 차 끌고 다니면서 애들 픽업 다니고 학원 태워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엄마가 회사 다니면서 그 짓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뭐 능력 없어서 회사 안 다니고 집에 눌러 앉아 있는 줄 알아? 능력이 다 되니까 집에 들어 앉아 있는 거야. 애는 누가 볼 거냐고. 엄마가 돼서 자기 성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애가 성공하고 집이 성공하고 하는 게 자기 성공인 거지. 안 그래? 난 요즘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좀 이기적이다 뭐 그런 생각 든다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앉아서 듣고 있는 저도 거북스럽고 짜증나는데요. 형님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황급히 형수님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집에 새 식구 들어오는데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철없는 형수님들은 제가 결혼할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자기 뜻대로 되었다 하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 아직도 대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들이 확실히 기강을 잡고 싶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던 건지 아니면 매번 어머니랑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나서는 제가 미워서 그냥 제 결혼을 파토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였는지 몰라도요. 그런 설레발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갔던 건 당연했죠. 결국 형수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됐네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결혼, 손윗동사들 때문에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결혼이 됐는데 거기서 결정타를 날렸죠. 그래서 우리 동선 시집 오면서 뭐 지원받기로 한 거 있어 하고요. 아우, 없나 보네. 하도 회사니 뭐니 똘똘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완전히 헛똑똑이네. 그치, 동서? 나도 그렇고 여기 동서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다들 전셋집 하나씩은 받았는데 동서는 뭐 별다르게 받았던 것도 없나 보다. 하긴 요즘엔 능력만 되면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는 추세라고 하니까 우리 도련님이 워낙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시기도 하고 그런 거 받았을 리 없지. 근데 그게 나중에 여자들 입장에선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자기들은 결혼하고 나서 못해도 집 한 채씩은 받았었는데 그래 넌 뭘 받았니 하고 은근하게 비웃는 눈치에 여태 표정 관리 잘 하고 있었던 여자분도 표정이 확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어디 집 한 채씩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기나 하나요? 같이 살면서 오만 진상짓은 다 떨어서 제발 얼굴 좀 안 보고 살자, 부딪히지 말고 살자 하고 저희 어머니가 돈 쥐어주면서 억지로 분가시킨 거죠. 둘째 형님과 형수님 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몫으로 나와 있는 걸 큰집한테 다 떼어주기라도 했을까봐 부랴부랴 회사가 어렵네, 친정이 어렵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를 찾아와서 들들 볶아대는 통에 결국에 거기도 분가 비용을 조금 대준 정도였고요. 그 난리가 있으면서 가운데서 어머니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누구보다 뻔히 잘 알고 있는 저까지 형님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먹고 결혼하면서 집 한 채 못 태울 정도로 어렵지도 않았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 고생을 하면서 아들 셋을 키웠는데 결국 집에다가 손 한 번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놈은 저 하나밖에 없다고 한숨을 푹푹 쉬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 입장에선 이게 꽤나 충격이었나 봅니다. 다른 형제들 다 받았던 지원을 저 혼자서만 못 받은 것은 둘째치고 그게 아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한테 손을 빌렸던 거고 난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니 내 힘으로 했던 것뿐이다 하고 해명을 해봐도 이 결혼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당신 그 자리에서 못 봤어? 그냥 날 싫어하는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거라고. 내가 이미 그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시집 가겠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 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손이 동사들을 다 버텨가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난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사서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미안해. 사랑 하나만 가지고 다 버티고 살기엔 나도 살면서 고생 많이 해봤고 집에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래,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다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 못했던 내 잘못이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혼을 한 것보다 하려던 결혼을 엎은 게 훨씬 낫냐고 그따위 소리를 위로라고 하고 있는 형수님들을 보면서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형님들 보면서 그동안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해도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들도 많았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형수님들과는 척을 지고 살았던 것 같네요. 가족끼리 중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굳이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뭐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요. 두 형님들께선 아직도 결혼이 엎어진 게 형수님들 때문인 것 같냐고. 그 사람은 그냥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차라리 잘 된 거라고 빨리 놓아주라 얘기했지만 뭘 알겠습니까? 다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화해시킬 생각도 말고 지금 이렇게만 지내는 것도 다행인 줄 알고 살면 안 되겠냐 그리 말했었습니다. 한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았었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효자라서 말년에 든든할 일만 남았으니까 부러워 죽겠다면서요. 그것도 다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새 아들을 두고 근심도 걱정도 세 배로 해야 하는 평범한 다른 엄마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왜 형님들이 결혼을 한 이후로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는지 사이가 좋았던 저희 형제지간을 갈라놓은 게 죄다 형수님들 때문인 것 같아서 원망하는지 제 얘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제게 형수님들은 그저 가족이라기보단 형님들이 집안에 잘못 데리고 온 여자들, 잘못 골라가지고 온 식구들 딱 그 정도의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형님들과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 혼자 미워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으며 미워해서 뭐 하겠어요. 형님, 아무리 자기 가족 소중하다고 해도 어머니한테 잘해요. 형님이 나한테 맨날 그러셨잖아요.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고. 이제 살 날 남아봤자 얼마나 남았겠냐고. 가끔 보면 형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고 정작 형님은 까먹으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엄마, 형님이 어머니 보고 산 세월만 해도 너보다 몇 년은 더 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어른인 척 형님한테 훈수를 두고 있어? 효동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안 보이는 데서 조금씩 잘 하고 있는 거야. 너도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장가들 여자나 찾아봐.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한텐 그런 게 효도인 거야. 자식들 셋 있는 거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손주 보고.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린 어머니한테 나만큼 효자인 자식도 또 있겠냐? 옛날에 어머니 얘기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했었던 그 형님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는지 속상하기만 했었죠. 형님들이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긴 하는 걸까? 말로만 효자하고 정작 중요할 때 또 나 혼자 다 책임을 져야 하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정말 저희 형제의 우애와 효심을 시험해보기라도 하듯이 집안에 뻥하고 대형 소식이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어머니의 암 진단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녀오셨던 어머니께서 가족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다들 불러 앉혀놓고 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가. 멀쩡해 보였던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어디가 아프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믿기지가 않고 얼떨떨하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형제들 그 소식 듣자마자 다 같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형님들은 정말 흘러가 버린 지난 날이 후회스럽기라도 하다는 듯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거의 통곡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하셔서 이제 효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수술이 제대로 안 되면 얼마 살지도 못할 거라는 얘기를 담담하게 꺼내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제대로 믿기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꺼내자마자 형제들이 앞다퉈서 서로 자기가 모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그냥 내가 모실게. 병원이랑 왔다 갔다 하기에 우리 집만큼 가까운 곳도 없고 형님들 다 결혼하셨는데 무슨 수로. 어머님을 편하게 보겠어. 그냥 내가 모시는 게 몸도 속도 편하고 말지. 그냥 그렇게 하자. 아직 결혼도 안 한 놈이 어머니를 뭘 모시겠다고. 너야말로 결혼이나 하고 나서 뭘 하든지 말든지 해라. 아직 혼자인 놈이 아픈 홀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있겠다고 하면 시집 오겠다는 여자도 다시 도망가겠어. 이건 형님들이 상의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아프시고 나면 영 우울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서로 나서서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형님들로 다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형님들 생각이었죠.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형수님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여기서 결정하려고 하냐. 조금만 집에 가서 더 상의를 해보자 하면서 형님들을 뜯어 말리는 눈치였습니다. 형수님들 눈엔 어머님은 그저 돌보고 모셔야 하는 혹 같은 존재라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도 난리인 형수님들 때문에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거냐 하는 결정은 그 자리에서 쉽게 내려지지 못했어요. 다만 첫째고 하니 큰형님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쪽으로 조금은 의견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죠.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파서 자식들 다 고생시키는 마당에 생일 파티는 무슨 생일 파티냐. 좋은 날이라고 그걸 축하하려고 그러냐.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미안해서 꺼려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왜 저렇게 눈치를 보셔야 하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픈 건 아픈 거고 생신은 생신인 대로 챙겨야 하지 않겠냐. 이럴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으쌰으쌰 해야 힘도 나고 하지 않겠냐고 어머니를 달래드렸죠. 그렇게 온 가족이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내내 축 처져 있었던 어머니도 조금은 기운을 차리신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았죠. 그때 자연스럽게 다시 어머니의 거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큰형님 내사 모시는 거 맞죠? 아니 나도 정말 어머님을 모시고 싶긴 한데 알잖아요. 우리 애가 요즘 예민할 시기라서 자기 부모님만 봐도 으르렁거리는데 할머니라고 어디 잘할까 싶어가지고 우린 괜찮은데 어머님이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그게 걱정돼서 못 모시겠다고 그런 거지. 어머님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 거 알고 계시죠? 동서 마음이 그렇게 굴뚝 같았으면 왜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면 되지. 예민한 자식이 어디 그 집에만 있나? 우리 애도 지금 한창 취업 준비할 시기라 예민한 건 매 한 가지야. 가만 보면 동서도 은근히 자식 핑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동서가 어머님 모시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왜 내 귀에는 자꾸 그렇게 들리나 모르겠네. 지금 가족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 하자는 거야? 다들 조용히 못해? 요즘 잔뜩 예민한 주제였는지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번을 그렇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면 네가 모시지 그랬냐. 왜 나한테 떠넘기냐 하면서 두 형수님들은 어머니를 앞에 뻔히 놔두고 투덜거리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꼴에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기어이 어머니 생신날까지 이런 꼴을 보여야 속이 시원할까 싶어서 저도 한숨을 푹 쉬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찾고 있는 어머님 보이지 않고 두 형수가 복도 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서 얘기하는 걸 듣는데 저런 사람일 거다 하고 예상은 하긴 했어도 막상 진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소름이 끼치고 정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동안 자기들이 받아 처먹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고작 아픈 가족 모시라는 얘기 한마디에 저렇게 매몰차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디서 걷어 키운 짐승도 저렇게 배응망덕하진 않을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인네는 왜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골 때리게 하냐고. 진짜 저 집 아들들이 효자인 것도 짜증나 죽겠어. 진짜 노인네 그냥 병원 갔다 모시면 되는 거지. 거기서 뭘 서로 모시겠다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자빠졌냐고. 제 말이 그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 싫어서 우리 집에서도 힘들 것 같다고 형님한테 떠넘겼겠어요? 아니 어머님도 사람이면 눈치가 있으셔야죠. 며느리들이 지금 그렇게 서로 돌보기 싫다고 앞에서 대놓고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냥 내가 알아서 요양원 들어가야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저 양반도 그러니까 아들 키워놨으니까 내 아들 덕 좀 보겠다. 지금 그 똥꼬집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휴, 늙었으면 그냥 요양원으로 좀 가지. 짜증나게 진짜. 하여튼 동서도 들어가서 나 더 긁는 척 좀 해봐. 알겠지? 자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난리치는 거 보고 있으면 자기가 양심상 요양원 들어가겠다고 결국엔 말하지 않겠어? 그래도 그렇게 성격이 나쁜 노인네는 아니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도련님.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들어대느라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서 두 사람이 하는 막말을 듣고 있으니 그제서야 절 발견한 두 형수님이 깜짝 놀라서 언제 왔냐고 어디서부터 듣고 있었냐고 은근히 절 떠보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전 두 분이서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아 궁금해서 와봤다. 무슨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제가 못 들은 줄 알았는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다 들은 이상 두 형수님이 저희 엄마를 무기 삼아서 저희 집을 휘두르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런 사람들한테 여태 속고만 살아왔던 형님들이 불쌍해서라도 형수님들의 실체를 제대로 까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밖에서 동서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누가 모시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것도 전문가가 돌봐야 되는 거지. 특히나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뭘 한다고 모시고 말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것도 한번. 요양원이요? 두 분이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겨우 요양원이에요? 형님들 그동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와이프라고 데리고 살았어요? 네?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모시기 싫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꺼냈겠어?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꺼낸 얘기일 텐데 무슨 소린지 몰라도 일단 드러나 보자고. 그래서 좋은 데 알아본 곳은 있고 어머님이랑 같이 한번 가서 봐볼 만한 곳이야? 형수님이 생각이 있어 그런 소리를 꺼냈을 거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형님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제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턱하니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는 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까 복도에서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들려줬죠. 그 안에선 두 형수님들이 신랄하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형수님들이 황급하게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제가 한 발 더 빨랐어요. 핸드폰을 들고 형수님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수 있도록 핸드폰의 볼륨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형님들, 이제야 제 말 믿으시겠어요? 형수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 안 모시려고 자기들끼리 수를 쓰고 있었는지요.
아니, 미리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이거, 그거 뭐냐? 다 조작. 그래, 조작이라니까. 도련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 내가 왜 어머님을 모시기 싫다고 그래. 어머님 모시기 싫어했던 건 오히려 동서지. 난 아니야. 어머, 형님.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절 왜 물고 늘어지세요? 형님이 저한테 먼저 자식들 속썩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어머님을 미워했다는 둥. 저야 형님 눈치 보는 게 시집살이니까 그냥 눈치껏 행동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저야말로 어머니에게 악감정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웃겨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끈끈하게 뭉쳐있던 두 여자들의 우정도 파사삭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 식구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결국에 참다 못한 큰형님께서 형수님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고 행사장 안에 짝 하고 뺨 올라가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겨우 그 소란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뺨을 한 대 얻어맞은 형수님은 어떻게 본인한테 이럴 수 있냐는 듯 얼굴을 부여잡고 잔뜩 억울하다는 얼굴로 형님을 쳐다봤지만 형님은 그런 형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채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다 결혼 잘못한 자기 죄라고요. 어머니는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셨지만 저희 형님은 그 자리에 무슨 못이라도 박아놓은 것처럼 딱하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게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런 사람을 애들 엄마라고 여태까지 믿고 데리고 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아간 것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뭐라고 더 드린 말씀도 없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랑은 제가 더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이제 한 이불 덮고 잠을 자겠어요. 아무리 내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어머니까지 내 가족으로 못 품고 사는 여자랑은 저도 못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냅다 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도 당황해가지고 무슨 갈라서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 조금 더 찬찬히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형님들을 뜯어 말리셨지만 형님들 역시 단호했어요. 그제서야 형수님들이 울고불고 자기들이 생각이 짧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어머니 앞에서 엎드려서 빌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기엔 턱없이 늦어버렸죠. 더 이상 속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그런 형수님들을 질질 끌고 형님들은 행사장을 쌩하니 나가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욕을 하겠냐고. 자기 자식들 다 이혼시킨 엄마가 세상에 어딨다고. 네가 나가서 네 형들 좀 말려봐라. 응?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그래. 엄마, 형들이 결정한 걸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리고 가족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말, 그건 저도 100번 1000번 공감해요. 이제부터 무슨 결과가 있든지 간에 어머니 잘못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본인 때문에 자식들 다 이혼하게 생긴 거 아니냐며 속상해하시는 어머니를 몇 번이나 달래고 지금은 잠시 저희 집안이 소강 상태인 상황입니다. 형님들의 단호한 고집을 꺾기는 어려워 보이고 저 역시도 이게 속 시원한 결정이었다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은 궁금해지네요. 제가 형님들을 뜯어 말리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살고 있는 톡톡사연의 여성 애청자입니다. 글 같은 건 솔직히 전혀 재주가 없지만 그럼에도 욕심을 부려서 사연 신청을 한번 해보네요. 숨이 막히는 듯 했던 더위가 끝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추위로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것만 같은 때가 왔네요. 젊고 어린 나이엔 잠바떼기 입고도 겨울을 어영부영 났던 것 같은데 이젠 꽁꽁 싸매지 않으면 겨울을 나기가 힘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어릴 적엔 몰랐던 추우면 관절이 시리는 감각을 서서히 맛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런 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 중 하나겠죠?
나이를 먹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는 걸 알지만 때때로 서글프기도 한 듯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어쩌면 제가 젊은 청춘의 아쉬움을 너무 많이 남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죠. 전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광고인데요. 광고 모델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두려야겠다고 멘트를 해서 유명해진 건데 여러분도 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전 그 유명한 광고가 무척이나 씁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보일러에 얽힌 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드리려면 저라는 존재를 세상에 있게 한 분들이 우선 돼야 할 것 같네요. 외가는 옛날에 수혜를 크게 입었었는데요. 집이 아예 박살이 나서 없어졌을 정도였대요. 가뜩이나 가난했는데 더욱 힘들어진 것이었죠. 그 바람에 친정 엄마께선 서둘러 시집을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된 당신의 시댁을 보며 처음엔 기겁을 하셨다고 해요. 하도 허접했기 때문에 수혜로 휩쓸려간 당신의 친정집보다도 못했으니까요. 한숨이 저절로 나올 뻔했지만 예의 있게 삼켜낸 친정 엄마께선 곧 따뜻한 성정을 가진 친정 아버지에게 점점 진심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낼수록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 집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시집살이 따위는 없었고 동네에서 노처녀로 불리고 있던 시누이 또한 성격이 부드러웠으니 친정 엄마께선 당신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친정 아버지의 누나, 그러니까 제 고모께선 딱 30 나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아주 먼 지역으로 가셨죠. 그리고 죽도록 후회를 하셨으며 20년 결혼 생활하시다가 오죽하면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아들만 둘 보셨는데 둘 다 망나니 기질이 가득했고 둘 다 친탁을 했어요. 매일 사골 치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아직 미성년자인 자식들을 두고 이혼을 하시면서 고모께서 괜히 양육권을 포기하셨던 게 아니었죠. 근데 그 자식들이 성인이 돼선 매번 돈 달라고 손을 벌리고 나왔으면 책임져라며 원망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고모께서 정말 많이 몸고생, 마음고생 가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다면 누나 보고 시집가라고 안 그랬을 거야. 사람들이 주변에서 노처녀라고 할 때 그거 막아서고 내가 화를 내줬을 거라고. 결혼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무던히 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선 뒤늦게 후회를 하셨고 친정 엄마께선 우리 코가 석자라고 고모의 사정을 못 들여다보고 살았다며 무척 씁쓸해야 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일찍이 공장 일을 하셨고요. 친정 엄마께선 식당 일을 다니셨어요. 두 분 다 무척 바쁘셨고 늘 앓는 소리를 내셨죠. 몸에서 안 쑤시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3살 위에 언니 밑으로 태어난 집안의 둘째이자 막내였답니다. 철없고 맹랑한 저 대신에 언니가 효녀 노릇을 참 많이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그날 겪으신 사회의 부침을 들어드렸고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저에겐 솔선수범만을 보이는 언니였죠. 천성 자체가 차분했어요. 그리고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께 잔소리를 듣고 혼나고 그러는 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며 곱씹고 괴로워했으니까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배앓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자매인데 이렇게나 성격이 엄청 달랐죠. 또한 여자들이라면 닮아다는 생리 전 무던하게 매번 지나갔는데 언니는 그때마다 방바닥을 구르고 손으로 벽을 치고 구토를 하고 그러다가 속이 다 비고 나면 헛구역질을 했어요. 거의 죽을 기세로 힘들어했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좀 낫다고 하던데 그래서 겨울이면 더 안쓰러웠죠. 평수가 무척 좁은 집이지만 가난을 그대로 반영한 집은 쉽사리 따뜻해지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언닌 하필 추위도 많이 탔고요. 언니가 한 달에 일주일을 배를 부여잡으며 그러고 살았으니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 어디선가 여자들 생리통에 좋다는 한약 얘기를 주워 들으시고는 언니를 그 먼 한약방까지 데리고 가서 약을 손수 지어 오셨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더라. 그러면 효과가 있다니까 열심히 먹으면서 기다려보자. 그때 당시에도 그 한약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지출이었던 건데
그럼에도 친정 엄마께선 매번 힘들어하는 큰딸이 안쓰러워 그러셨고 친정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만 그 가운데서 볼을 부르퉁하게 부풀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6개월치를 다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전 차마 큰돈만 날렸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낼 수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여러모로 인상이 참해서 어디를 가도 괜찮은 애라는 칭찬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 언니가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코피를 줄줄 흘렸습니다. 그때 언니가 중학교 3학년 나이였어요. 처음엔 기력이 너무 허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말로 모두가 언니의 증상을 넘기려 했죠. 가난한 집은 그러지 않은 집보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여유란 없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죠. 돈과 시간 다 없던 저희 집이었기에 언니를 빨리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언니는 의젓했고 효녀였으니까요. 코피가 줄줄 흘러도 오래된 천을 주워다가 틀어막으면 그만, 현기증이 심해지면 누우면 그만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언니의 안색마저 안 좋아지자 친정 엄마께서 더 이상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졌죠. 식당 일을 자주 쉬셔야 했고요. 언니 때문에요. 매번 식당 사장님께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께 양해를 구하고 굽신굽신 거리며 제발 자르지 말아달라, 이번만 자리를 비우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호소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거 아니까 식당 측에서도 몇 번은 사정 봐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 언니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셨어요. 솔직히 그땐 요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고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자식 걱정돼서 이리저리 병원 옮겨 다니는 것이 보통의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정 엄마께서 대단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월급 이번 달에 안 밀리고 나온다고 해서 다행이야. 병원 다니는 데 쓰면 되겠어. 생활비 생각하면 빠듯해서 한숨 나오지만 어디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인가. 어느 날 밤 친정 아버지께서 친정 엄마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전 몰래 들어버렸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언니는 우리 집에 하여간 도움이 안 돼. 언니가 없었어야 돼. 너 누가 그렇게 못된 소리 하는 거 가르쳐줬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언니가 발끈해서 저를 혼냈는데 답지 않게 목소리 높이는 모습에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확 누워버렸어요. 아픈 와중에도 학교도 거의 못 가고 있으면서 교과서를 어루만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던 언니의 그 꼬라지도 마침 보기 싫었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조용히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에 철없던 전 오늘따라 진짜 답지 않게 왜 저러나 하고 말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언니는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이라고? 서울까지 가서 큰 병원에? 얼마나 안 좋은 병이길래. 돈은 얼마나 들까? 우리 집 이제 길에 나왔는 거 아니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언니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그런 건지 전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고 다만 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입원하러 가던 날 언닌 태연하게 굴었어요. 나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돼.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치료받으면 될 거야. 그리고 이건 너 가져. 그러더니 언니가 손때 묻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엔 머리핀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탐이라서 몰래 여러 번 훔쳐보곤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선물로 받거나 용돈을 고이고이 모아서 산 머리핀들을 언니는 그곳에 간직해뒀습니다. 이거 언니 보물상자잖아. 이걸 왜 나한테 줘? 미안해서 그래. 그동안 넌 내가 쓴 거를 항상 물려받기만 했잖아. 우리 집이 내 걸 새로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 언니 잘못은 아니야. 맞아. 우리 집 형편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알아야 돼. 우리 부모님은 자식한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거야. 그 차이를 네가 앞으로 분명하게 알고 살면 좋겠다. 알았지?
대체 뭔 소린가 했었죠. 왜 저렇게 폼을 잡나 싶었습니다. 괜히 민망하게 그 보물상자를 받았어요. 언니는 알고 보니 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뒤였습니다. 사람의 몸이란 건 무척이나 요상해요.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다른 기관으로 번지니까요. 민들레 홀씨는 바람에 날리고 사람이 입으로 후 불어야 퍼지기라도 하지. 몸에 문제 따윈 누가 번지라고 한 적 아무도 없는데 야속하게 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몸에 이곳저곳이 다 망가져 있었죠. 앞서 몇 년 전에 친할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바 있었어요. 전 당시 무척이나 어렸지만 큰 병원 다녔으면 치료받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더 오래 살다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수군대는 얘기들을 똑똑하게 들어뒀었죠. 언니의 입원 이후 친정아버지께선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쯤이 생각난다며 참담하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전 그 얼굴을 기억해요. 너무 미칠 것 같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차마 눈물조차 흘릴 수 없다는 그 얼굴 말입니다. 그 옆에서 친정 엄마께선 애써 초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모습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바라보시는 듯 아득하고 아련한 눈빛으로 친정 엄마께서 이렇게 입을 떼셨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던데 그러면 거지는 잘 돼도 3대가 힘든가? 부자는 부자일 적에 만들어 놓은 미천들이 있어서 그거 남은 거 박박 긁어먹고 살아도 충분히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자 친정 아버지께선 씁쓸한 미소를 입가에 건 채 농담조로 대화를 받으셨었죠. 전 왠지 두 분의 모습에서 현실의 팍팍함에 고뇌하시는 것과 그럼에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 그런 감상으로 언니의 보물상자를 매만졌어요. 언니가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이건 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철이 든 순간을 느껴보았냐고 묻는다면 전 주저없이 바로 이 순간이었노라고 답할 거예요. 늘 탐이 나 했던 보물상자를 언니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전 어느새 중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 새해가 밝아왔고 중학생으로 올라간다고 친구들은 다 들떠 있었죠. 제잘 되기를 가방 살 거다, 운동화 새로 살 거다, 나이키 운동화를 엄마가 사주기로 했다 이러더군요. 용케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들은 저와 사는 수준이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비싼 물건을 중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새로 산다니 원래도 가난한 데다 불행하게 환자까지 있는 집은 꿈도 못 꿀 얘기였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너는 뭐 받을 거냐, 가방은 어떤 거 살 거냐 물어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묘수를 냈었네요. 집에 있는 거 쓰지 뭐. 가방은 곧 우리 언니가 새로 산대. 공부 잘해서 편해봤거든. 우리 언니가 새로 사면 난 언니가 쓰던 거 써야겠지. 아, 머리 나쁘고 말가닥인 게 죄야 죄. 서러워서 못 살겠어.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게 가난이 아니라 편애 때문에 새 물건을 못 갖는 것처럼 굴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친구들이 언니가 집에서 왕이구나, 너 참 안 됐다라며 개구지게 놀렸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보다 놀림받는 게 나았거든요. 그날도 언니의 보물상자를 만지며 전 여기서 제 눈에 제일 예쁜 것 하나만 제가 하겠다고 언니에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나머진 돌려주겠다고 하면 언니가 저를 기특해 하는 모습도 상상이 돼서 흐뭇해졌었죠. 그리고 그 보물상자를 다음에 병문안 가면 일단 언니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원이란 점점 기약이 없는 듯 했거든요. 얼른 착하고 의젓한 동생 노릇을 해보고 싶어서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 보물상자를 언니가 죽은 다음에야 돌려줄 수 있을 줄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봄이 다가오기 직전 아주 추웠던 그날은 마치 동토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캄캄하고 춥다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에 언닌 떠났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 짧게 머물다간 육체를 벗어 던졌어요. 애써 정신을 다잡고 계셨던 친정 부모님께선 화장이 시작되자 오열하셨고요.
안 돼. 아이고, 내 새끼. 뜨거워서 어떡해. 저렇게 뜨거워서 어떡해.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 울부짖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니가 추운 거 싫어했잖아요. 더운 것보다 추운 걸 싫어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차가운 땅으로 가긴 싫었을 거야. 물속에서 홀가분하게 가족들 보면서 안녕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께서 천천히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제가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투박한 친정 아버지의 손이 그저 볼을 스쳤을 뿐인데 물이 후두둑 번져갔어요. 언니의 보물 상자가 제 소나기에 꼭 들린 거를 알고 계셨던 친정 엄마께선 바닥에 엎어지신 채 제 손에 당신의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울부짖으며 악을 쓰진 않으셨어요. 언니가 안식을 취한 그곳에 보물 상자를 함께 두었죠. 머리핀은 나보다 언니한테 어울려. 언니, 난 전부터 들었던 소리가 왈가닥이 내잖아. 그런데 웬 숙녀처럼 머리핀이야. 언니가 그곳에서 실컷 하고 다녀. 알았지? 대신 난 기념으로 딱 한 개만 챙긴 거. 이거 간직할게. 고마웠어. 언니에게 미안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내내 퉁명스러운 동생이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언니가 자랑스럽기도 얄밉기도 했었고 자꾸 아파서 가족들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점이 너무 싫었습니다. 싫다는 걸 전 티를 내는 아이였고요. 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걸이라는 진부한 후회를 하며 살게 됐어요. 참고로 언니가 떠나고 언니의 물건들을 제가 사용하게 됐죠. 새로 사려면 다 돈이었으니까요. 값이라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된다고 떠난 자식 물건을 남겨진 자식이 다 쓰게 두나요? 얼마 안 되는 값이었죠.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저희 가족에겐 컸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가난이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으로 적용이 됐으니까요. 심지어 언니가 떠난 이후 그의 더운 여름날에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단순히 열사병인가 했는데 원체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친정 엄마의 눈간 거무죽죽해진 상태였어요. 떠난 자식을 마음껏 기리며 슬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 그런 건 가난이 쉴 새 없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소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생존 앞에서 감정을 곱씹는 건 사치였죠. 언니를 떠나보낸 친정 부모님께선 그 심약함으로 외할머니를 외면하시기란 불가능이었습니다. 힘들어서 사지가 다 끊어지더라도 외할머니의 병원비를 대시겠다고 했어요. 이미 빚도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늦은 밤중에나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친정 아버지께 밥을 차려드리고 돌아서 앉으신 친정 엄마의 얼굴이 무척이나 고단해 보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아프지도 않은 것 같던데. 피식 웃으며 그러고 난 뒤 대답이 안 들려와서 친정 엄마 쪽을 쳐다봤는데 두 손에 얼굴을 묶고 계셨습니다. 아, 그제서야 제가 말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가난하면 여러모로 아파. 많이 아파. 얼굴을 가르신 채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 작은 소리를 내셨을 때 전 아무 말도 못했죠. 유난히 숨을 죽이고 간신히 잠을 청한 밤이었습니다. 전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할까 생각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뛰시는 바람에 진학을 했네요. 언제부터인가 두 분께선 입버릇처럼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게 다 누굴 위해선데 라고 구셨습니다. 하나 남은 자식 절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전 종종 숨이 턱턱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서 그늘을 지워드릴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저, 특출난 재능 따윈 없는 저, 미래에 무엇을 할지 장래 계획 하나 세우지 못하는 저, 무능하게 이를 데 없는 저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언니가 아니라 제가 아팠다면 저희 집안의 미래는 더 밝았으리란 생각마저 들더군요.
겁이 났던 부분은 바로 이 생각을 친정 부모님께서 똑같이 하실 것 같다는 염려였습니다. 모든 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생각과 슬픔을 안고 있던 나날이 힘겹게 흘러갔어요. 제가 20대 중반 나이가 되자 그래도 자식이 얼마라도 돈을 꾸준히 버니까 사정이 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버는 돈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사 먹고 지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새로운 곳들도 가보고 그렇게 지내는 소소한 일상의 재미라는 걸 느끼게 됐죠. 이런 게 바로 평범하게 산다는 건가? 지금을 위해서 계속 달려온 거란 생각이 드네. 이제 앞으로 내가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전 충분히 그런 다짐을 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전 인생에서 가장 강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라 여겨지는 20대 한창 나이였으니까요. 자신감도 꽤 붙어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자꾸만 일을 못 그만두시고 너무 계속 열심히만 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다 갚아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거 정말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이 쉽게 느껴진다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대체 비결이 뭐냐고 가서 따져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청춘기를 맞이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선 몸에 이곳저곳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선 고작 50대 중반이셨고 친정 엄마 역시도 고작 50대 초반이셨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나온 지 이미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100세까지 사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흔히 농담조로 흘러나오곤 했던 때였죠. 50대 건강 이상을 겪으시는 건 한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좋기 60대는 되어 보이셨고 하도 고생을 많이 하신 탓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27 나이에 결혼을 할 뻔했었어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제법 진지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 친정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일을 나가시다 현기증을 일으키셨대요. 그때 얼른 쉬시면 될 일을 고집스레 억지로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셨고 결국 그날 퇴근하시던 길에 쓰러지셨던 겁니다. 실려간 병원에선 혈관 문제라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택지 따위는 없었죠. 전 재산 다 부어도 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저랑 친정엄마 둘이 병원에서 엉엉 울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으신 친정아버지께선 목숨을 건지셨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무사히 퇴원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결혼 얘기가 오갔던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죠.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널 사랑하긴 하지만 네가 가진 짐을 나누어 줄 만큼 사랑하진 않는 것 같다. 제가 그때 들었던 말이 안 잊혀집니다. 이 말을 회상하는 지금도 머리가 띵할 정도네요.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덧붙이길 자기는 시댁에 헌신하는 며느리 딱 그걸 아내상으로 원하는데 저라면 앞으로 계속 친정 사정에만 붙들려 있을 게 뻔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듣자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놈의 뺨을 한 대 쳤었죠. 그러면서 제 미련까지 같이 날려버렸습니다. 결혼하기로 했던 상대와 헤어졌다고 하자 친정 엄마께선 깜짝 놀라셨다가 이내 표정 관리를 하시곤 저에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모의 얘기를 꺼내셨죠. 슬프게도 고모께선 남편복, 자식복 모두 없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고역인 결혼 생활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됐잖아. 아이고, 처음에 딱 느낌이 아리송한 결혼을 아예 시작부터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더라.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 결혼에 매달리지 마. 그리고 우리 딸, 너 아직 젊고 어린 건 네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천천히 생각해, 여유롭게.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엄마 덕분에 머릿속이 맑아진 것 같아. 고마워요, 엄마. 친정 엄마의 조언을 듣고 나자 기분이 확 나아지더라고요. 씩씩하게 다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 제가 친정 부모님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은 자식 새끼 앞날을
내가 맡고 있는 것 같아. 날개를 다르고 훨훨 날아가야 할 자식의 청춘을 내가 꺾어버린 것만 같으니 어쩌면 좋을까. 자기 고모보다 10배는 최소한 더 나은 내 딸인데 결혼이 아예 없던 일로 됐다니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어디 당신만 잘못인가? 나도 잘못이지. 아니, 내가 더 잘못이지. 엄마로서 딸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니까. 친정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는데 친정 엄마의 자체까지 듣고 나니까 그땐 정말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저런 생각을 하시게 둔 것 자체가 제가 모자란 자식이라는 증거 같았어요. 방문 틈으로 몰래 엿본 두 분께선 서글퍼하시면서도 울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죠. 너무 힘든 나머지 차마 울지도 못하고 있는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있던 시절에 두 분이 꼭 저런 얼굴들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 얼굴만 하셔야 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속상해서 정말이지 미칠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에 친정 아버지께서 건강 때문에 이젠 아예 일을 못 다닐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서 제 앞에서 죄인이 되신 것 마냥 고개를 떨구셨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또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일 쉬시면 저야 걱정 덜고 좋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것 빼면 시체의 나이였다는 거 잘 아시죠? 저만 믿으세요. 더욱 소처럼 일해서 꼭 효도할 테니까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네가 작년부터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건강관리 해야 한다고, 걱정된다고, 안색이 좋지 않다고 자꾸만 그러면서 일 좀 쉬라고 했었지. 그리고 난 그걸 듣지 않았다가 결국은 이 사달을 내놨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계속 일을 해온 게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면목이 없어.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전 아버지 이런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아셨죠? 전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매듭을 짓고자 했지만 속이 막 울렁거렸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짚히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변의 말들 때문이었어요. 주변에선 그랬거든요. 친정 부모님을 향해서 몸이 일찍 상하도록 왜 미련하게 일만 했냐고.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제대로 사는 법을 모르냐고. 그리고 그런 말들 앞에 친정 부모님께선 고개를 떨구셨던 것이고요. 저에게 미련한 부모라서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똑똑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미련하게 살았다고 두 분께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가슴이 갑갑하다 못해 뻐근해져 왔죠. 한번 크게 휘청이며 무너진 건강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으셨던 이후로 친정 아버지께선 조심하며 지내셔야만 했어요. 친정 엄마께선 장시간 친정 아버지의 곁을 비울 수가 없어서 늘 신경 쓰며 사셨고요. 저는 제 좁은 인맥 속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짝을 찾아 결혼하는 모습을 멀찍이 지켜만 봤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건 아주 이상한 점이기도 했어요. 사정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꼭 자기처럼 아니면 더 나은 상대를 만나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재산 관리에도 탁월했어요.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지더군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더 나은 상대를 만나기 힘들어했으며 오히려 결혼 때문에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희한하고도 씁쓸한 현상이었죠. 명백하게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제 고모셨기에 가까이에서 예시를 지켜본 저로선 나이가 들수록 결혼이 무섭게만 느껴질 뿐 딱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속단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전 친정 부모님 두 분만 건강하게 잘 계셔준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셋이서 일찍 떠난 언니의 몫까지 잘 살아내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라고 여겼죠. 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고 사치 한번 하지 않은 채 아끼면서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덜 누리고 지내는 것도 마냥 행복하더군요. 그랬기 때문에 두 분께서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제가 더욱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해 오열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언니 일찍 데려갔으면 됐지. 대체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행복해지는 꼴 못 보는 거야. 우리 부모님 잘못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내가 저주할 테니까 어디 두고 봐. 당연히 일도 못 나간 채로 병원에 붙어서 하늘을 원망하며 친정 부모님께서 제발 무사하시길 바랐습니다. 처참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셨던 두 분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지셨죠. 두 분 다 목숨엔 지장이 없었고 한동안 꾸준히 재활을 하며 지낸다면 후유증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소견을 듣게 됐어요. 가슴을 쓸어내린 전 몇 번이고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느낌은 달랐나 보더라고요. 저의 눈물을 보시고 두 분 다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어요. 애초에 내가 능력만 있었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지. 나의 가장의 무게, 책임감 이런 걸 옳게 마주하며 못 살았나 보다. 너에게 미안하다. 너처럼 영특하고 어여쁘고 나무랄 데 없는 딸의 엄마가 하필이면 나라서 그게 너무나도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정말로 미안해. 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렸죠. 여태까지 힘들게 모아온 돈, 친정 부모님의 병원비로 다 날리게 됐지만 하나도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친정 부모님께 제 곁에 계속 계실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것보다도 친정 부모님 없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전 이런 제 심정을 가감없이 털어놨는데 두 분은 생각이 또 많아지셨어요. 당신들께서 떠나시면 세상에 제가 혼자 외로이 남겨진다는 사실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교통사고 이후 반년이 지나가던 무렵 친정 부모님께선 저를 향해 이왕이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인 상태였고 전 결혼 자금 한 푼 없는 상황인데 이런 조건으로 괜찮은 상대를 만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친정 부모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이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다면 전 철저히 혼자였을 것이란 생각, 그리고 친정 부모님 없이는 더욱 결혼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양친이 계시는 여자와 안 계시는 여자는 결혼 시장에서 차이가 확 날 것 같았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 보조기구 없이도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됐을 무렵 전 지인에게 부탁해서 어렵사리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1살 연하였고 집안은 꽤 유복한 편이었죠. 예상보다 너무 좋은 조건의 남자라서 전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요. 하지만 의외로 그쪽에서 절 첫눈에 마음에 들어했고 절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딱 2달 뒤 그 남자의 모친이란 분에게 연락이 왔고 저를 따로 보자고 그랬어요. 자리에 나가봤다가 욕이나 실컷 들었죠. 내가 그 집의 얘기 듣고서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직접 보자고 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재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살다 그렇게 재수 없는 집안은 처음 접하는데.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게 보셨다면 저로선 유감이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계속 재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면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굿판이라도 버려봐야지. 굿도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 또 안 되겠네. 아까부터 계속 뭐 하시는 건가요? 저희 집안 욕하려고 저 보자고 하신 거예요? 뭐 하는 거냐니? 당연히
내 아들하고 당장 헤어지라는 거지. 염치가 없어 너는 정도야지. 그딴 재수없고 불길한 땡전 한 푼도 없는 집안에서 부모 봉양하고 있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본색을 드러내신 그분 앞에서 전 그저 실소가 터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한 만큼 안 좋은 일만 일어나나 싶어서요. 그런 생각으로 웃은 건데 그분은 제가 본인을 비웃는다고 여긴 것인지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서 저에게 냅다 끼얹으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똑같이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던 찰나 그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모친을 만류했습니다. 제가 모친을 따로 만난다고 미리 언지를 줬었는데 걱정돼서 와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제 편을 들지는 않고 계속 엄마 진정이라는 말이나 하면서 자기 모친을 달래느라 바쁘더군요. 그 모습에 예감했습니다. 제가 이별 통보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선수치기로 했죠. 제가 먼저 남아있던 제 앞에 물컵을 들어서 남자에게 끼얹었어요. 그걸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당황해서 얼어붙은 모자를 뒤로 한 채 가게의 출입구로 향하던 전 남자의 지인을 마주쳤어요. 그 남자와 동행하던 길에 여길 잠깐 들르는 것에도 걸음을 같이 한 지인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오래 알고 지낸 친한 형이었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은 저에게 흥미로운 눈길을 던지더니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물기를 닦으라고 준 것이었죠. 얼떨결에 전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사람을 따로 만나보게 됐고 제가 머리에 달고 나갔던 언니의 머리핀을 보고 예쁘다고 해준 말에 홀려서 사귀게 됐고 이듬해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의 가장 큰 이유 2가지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하길 원하고 계셨으며 저 역시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것과는 별개로 외로움을 타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 나머지 이유는 남편과 결혼하면 제가 땡전 한 푼 안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쉽게 표현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원래 약간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었고요. 남편이 성인 나이가 되자마자 몰불 안 가리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인맥을 쌓았고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치스러운 여자를 딱 질색이라고 그랬어요. 전 사치와 멀어도 너무 먼 여자였고요. 집안 살림 할 줄 모르는 여잔 사양이라고도 했었는데 전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일을 다니며 집안일까지 다 해온 경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랑 결혼했던 거예요. 너무 잘난 여잔 필요 없고 자기랑 적당히 잘 살 여자면 된다고 하는 말이 솔직히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첫 느낌이 왠지 싸한 결혼이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그래도 설마 괜찮겠지. 자기가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돈으로 대출 껴서 구입한 작은 아파트에 같이 살자 그랬고 저는 몸만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 친정이 얼마나 재수가 없든 그건 자기가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긴 본인 식구들도 어차피 잘 안 챙기고 산다며 떠들었습니다. 전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의 성공을 오롯이 자기 것만으로 봤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눈 빠지게 주식 공부하면서 번 돈인데 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려야 돼? 부모님한테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간 부모님한테서 내가 여유로운 지원 한번 못 받아보고 살았는데 나라고 해서 꼭 부모님한테 베풀어야 하나?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부모님이니까 낳아주고 키워주고 다 해주신 부모님이니까 효도하는 마음 당연한 거지. 별게 다 당연하다 그러네. 난 효도하는 마음인지 하는 거 관심 없고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잔소린 딱 질색이야. 가족 애라는 게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 부모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형제한테는 얼마나 더 인색했겠나요. 볼 것도 없었죠. 자기 남동생이 정말 급한 일이니까 제발 도와달라면서 목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는 얘기를 거리낌 없이 늘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한테도 자기 돈을 안 내주면서 황당한 건 자기가 남한테 빌린 돈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빨리 안 갚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나서 얼마나 당황했던지 몰라요. 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고 살까 싶었네요.
구두쇠라는 말론 부족한 남편이 저와 굳이 결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려먹기 위해서였죠. 온갖 가사 노동은 다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아, 리모컨 만질 땐 까딱 했었네요. 그게 다였습니다. 이 집도 내 집이고 당신이 차린 밥상의 식재료도 전부 내 돈으로 산 거고 하여간 전부 다 내 공이잖아. 내 덕분에 당신이 멀쩡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고마운 줄인 알아.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고 전 우울해져 갔습니다. 제 불행한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싶었어요. 안 참고 살면 어쩔 건가 싶어서 그냥 꾹 참고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제가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굴고 싶었어요. 추위가 시작되던 그날도 전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서늘했고 친정 부모님께선 옷을 두껍게 입고 계셨죠. 알고 보니 보일러가 며칠 전부터 말썽이라 틀어놔도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바닥도 거의 따뜻해지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문제는 없다고 덧붙이시는 두 분 앞에서 제가 울컥해버린 거죠. 문제가 없다니 너무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일러를 아예 교체하는 게 이참에 낫겠더라고요. 이틀 내내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죠. 그러자 남편이 단박에 노발대발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나 본데 보일러 교체? 그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인 줄 알아? 절대 안 돼. 내가 그걸 왜 해줘? 왜 해주냐니? 내 부모님이고 당신한테는 장인 장모니까 그렇지. 그리고 다 해달라는 게 아니야. 나도 반 보탤게. 내가 지금은 그 비용 다 감당하긴 좀 벅차서 그래. 마음 같아선 내가 그냥 다 해드리고 싶지. 마음만 그러면 뭘 해? 능력도 없는 주제에 괜히 마음만 앞서고 지랄이네. 아, 때려치워. 뭔 보일러 교체야. 대충 전기장판이라 끼고 사시라 그래. 듣자 하니까 보통 질긴 목숨들도 아닌 것 같던데 추워서 죽게 하겠어? 안 죽어. 뭐?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지금껏 당신의 어떤 언행도 묵묵히 참아왔지만 이번만은 아니다. 우리 부모님 욕보이는 건 내가 못 참아. 당신은 하도 폐륜적인 인간이라서 자기 부모 말고 다른 사람 부모도 우습게 보는구나. 그게 기본이구나. 당신은 항상 최신 휴대폰 쓰면서 저번에 시댁 가봤을 때 집에 옛날 전화기만 달랑 한 대 놓여있는 거 보고 내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기가 막혔어. 세상에 또 이런 폐륜아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신랄하게 말하자 남편이 곧장 제 뺨을 세게 쳤어요. 너무 세게 맞아서 제가 거실 바닥에 엎어지자 발로 제 등을 밟고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죠. 제가 아픔에 신음하자 저를 비웃었습니다.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건데 왜 겁도 없이 아파해? 돈 없어서 자매 잃고 부모 빌빌거리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인생 아주 구질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라도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지. 헛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을 보며 전 피가 끓어올랐어요. 미칠 것 같은 분노였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냈을 때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다는 고모의 말씀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전 더 이상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결심을 마친 전 이틀 뒤에 짐가방 2개를 몰래 마련해뒀고 남편이 휴대폰을 할 때마다 열심히 화면을 훔쳐봤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비위를 맞추며 일부러 술을 자꾸 권해서 완전히 골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랑하던 최신식 휴대폰의 잠금을 열었죠. 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남편의 지문이었거든요. 휴대폰에서 은행 어플로 들어가 남편 계좌의 돈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짐가방 1개에 꼭 필요한 제 짐만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추운 새벽 날씨가 떨리는 제 마음을 대변하듯 했습니다. 전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남은 짐가방 1개는 바로 돈을 넣기 위함이었죠. 이로써 완벽하게 제 수중에 돈들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장 친정집의 보일러부터 교체해 드렸고요. 친정 부모님께 머릿속이 복잡해서 생각 정리차 여행 좀 다닐 거란 핑계를 댄 뒤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지냈습니다.
잠적을 한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피 같은 돈이 왜 이체가 되는 거야? 내 돈, 안 돼! 남편은 울부짖으며 저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제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 행방을 물었는데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줬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싸늘했다고 해요. 땡전 한 푼 자기 가족에게 안 베풀고 산 사람이 돈 잃었다고 우왕좌왕하는 꼬라지가 다들 내심 고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긴 제가 시댁에 슬그머니 들러서 집 앞에 전기장판과 한우 세트를 놓고 사라지려다가 시댁의 친척분을 마주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들었던 거예요. 다들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 친정이 항상 어렵고 힘들었던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이왕이면 제가 그 돈 가지고 친정 부모님과 잘 썼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용기를 얻은 전 마음 편히 지내기 시작했죠. 남편과 전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생판 남이 아니라 배우자였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생각처럼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전 제 인생만큼 씁쓸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을 향해 배째라 태도를 취하는 걸 거두지 않았습니다. 전 유유자적하게 지냈고 남편만 환장하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그 심란함을 달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웬 술집인지 노래방인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여자랑 놀아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와중에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열받아서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성격 있는 남편이 거기서 참을 리가 없었습니다. 주먹에 이어서 발길질까지 날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필이면 그 남자친구가 맞아서 넘어질 때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잘못 박은 겁니다. 피가 철철 나자 그 여자가 고민할 새도 없이 신고를 해버렸고 남편은 단번에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때려서 중태로 몰아넣은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재수갑다니. 이게 다 설마 재수 온 붙은 여자랑 결혼해서 그런 건가? 난 억울해. 억울하다고요. 난 잘못 없어. 기껏 시어머니께서 면회를 가셨을 때 그런 소리나 했다네요.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장남이 끝끝내 교화가 안 될 인간임을 이때 겸허하게 인정하셨고 그 후로는 가슴속에서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징역을 최종 선고받았어요. 전 모든 시댁 사람들의 응원하에 황당한 경로로 생긴 그 돈을 친정 부모님과 행복하게 쓰면서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희한하리 많지 일이 술술 잘 풀린 건 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언제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하셨냐는 듯 아주 건강해지셨고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옳게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랍니다.